방금 전에 선관위에 가서 이제 후보 등록을 하고 바로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출마 선언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질문을 받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6월 1일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공식 등록을 마쳤습니다. 서울시정을 빈틈없이 챙기느라고 조금 늦었지만 다시 시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아 앞으로 4년간 제대로 일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승부의 장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작년 보궐선거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망하는 시민 여러분의 선택에 힘입어 10년 만에 다시 서울시로 돌아온 후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시정운영 원칙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추락해버린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회복해서 서울을 글로벌 선도도시로 만들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큰 축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울이 취약계층을 보듬는 도시로, 다시 말해서 상생의 도시로 거듭나는 것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서울시는 너무나 달라져 있었고 1,000만 시민의 삶의 터전인 서울의 현실은 참으로 엄중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되풀이된 부동산 정책 실패가 집값 폭등으로 이어지는 등 서울 시민의 경제적, 사회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렵고 힘든 취약계층은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했고 더 촘촘하게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취약계층이 오히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보다 명실상부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고 이제 서울시의 취약계층 배려 정책은 최소한의 틀을 갖추었다고 자부합니다. 서울시는 얼마 전 취약계층의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발표하면서 드디어 생계, 주거, 교육, 의료 이렇게 취약계층을 위한 4대 정책을 드디어 완성해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취약계층의 생계 문제는 안심소득이, 주거 문제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이, 교육 문제는 서울런이, 의료 문제는 공공의료 서비스가 해결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삶이라도 바뀔 수 있다면, 또 한 사람이라도 미래가 바뀔 수 있다면 그 정책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첫 일정으로 구로구 개봉 3구역을 찾은 이유도 취약계층과의 동행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저의 각오와 열악한 주거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해드리겠다는 저의 굳은 의지, 그리고 저의 다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제가 다시 서울시로 돌아와 시장으로서 보낸 지난 1년은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시의회의 정치 지형으로 인해서 고군분투해야 했던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께서는 서울시정에 끊임없는 관심과 응원을 베풀어 주셔서 제가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 덕분에 지난 1년간 서울의 진정한 변화와 도약을 위한 기반을 탄탄히 닦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10년간 좌표를 잃고 방황해온 서울의 새로운 미래 이정표를 만드는 데 주력했습니다. 향후 10년 서울시정의 마스터 플랜인 서울비전 2030을 수립해서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추락한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려 서울을 글로벌 탑5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들어본 적도 오래된 이런 우리 가장 중요한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통해서 전임 시장 시절 10년간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고자 노력했습니다. 왜곡된 의사결정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단체를 자처하는 관변단체에 흘러들어가던 예산 낭비를 막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지난 10년간 계속된 지나친 공급 억제 위주의 정책으로 무너진 주택수급 균형에 숨통을 틔우고자 노력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신속 통합기획, 노후 저층 주거 정비를 위한 모아타운, 모아주택 등 새로운 주택정책으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이외에도 1인 가구 지원대책, 청년행복 프로젝트 등 거꾸로 가던 서울의 시계를 미래로 돌려놓기 위한 사업들이 본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 서울시를 떠나 있던 10년간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공든탑을 바라만 보고 있어만 했던 절망감, 그리고 그 원인을 제공했다는 마음의 빚을 동시에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통한과 반성의 세월을 보낸 끝에 서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달라는 염원을 담아 저를 선택해 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에 운명처럼 지난 2년간 다시 달릴 수 있었습니다. 작년 보궐선거가 서울의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유능한 일꾼을 재신임해서 잃어버린 10년을 넘어 미래로 도약할 것인가, 잃어버린 10년의 원죄를 가진 자들과 함께 다시 과거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서울 시민들께서는 서울시정을 대통령 견제나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도피처로 생각하는 후보가 아니라 오로지 서울의 미래를 준비한 후보, 서울과 시민을 위해 전력 투구할 후보를 선택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서울시가 불필요한 갈등과 반목으로 시정 역량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4년 시동이 걸린 변화의 엔진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난 1년간 서울의 미래를 위해 잘 준비해온 만큼 제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 열심히 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이제 오늘 화창한 날씨에 이렇게 모여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 10시에 선관위에서 후보 등록을 마치고 제일 먼저 이곳 도로를 찾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기자님들 여러분 오셨는데 기자님들 관련된 내용, 오늘 출마 선언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 받고 현장 방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주시죠. 상대 송영길 후보에 대한 조사 한 말씀. 예, 첫 질문을 상대 후보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고 그러셔서 좀 망설여지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서울시를 나오면서 시청에서 마지막으로 기자실에 들러서 질문을 받았는데 네거티브 전략도 쓸 것이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하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상대방에 대한 질문을 하시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라고 하는 것이 있죠. 송영길 후보께서 인천의 시장으로서, 인천시장으로서 4년간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평가가 그렇게 과히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임기 말에 각종 기관, 언론사 평가가 거의 전부 다 하위권이었던 건 뭐 분명한 객관적 사실입니다. 또 4년 동안 운영했던 인천시의 청렴도도 늘 하위권이었고 점차 그 변화 추세가 중요한데요. 계속 청년도가 밑으로 떨어졌던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객관적인 평가죠. 또 빚이 많이 늘었습니다. 시작할 때 9조 정도 내외였는데 13조까지 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땅을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뭐 거기까지는 어려우면 팔 수 있죠. 그런데 본인은 그게 이제 전임시장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알고 취임하신 거거든요. 알고 출마한 겁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선거운동을 해서, 그러니까 전임시장이 빚을 많이 졌다는 걸 공격하고 비판하면서 선거운동을 펼치셔서 당선이 되셨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하기를 빚을 줄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취임했던 시정 4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도 전임시장님 핑계를 대는 건 그건 논리적으로 맞질 않죠. 왜냐하면 전임시장님이 송도 개발하느라고 빚을 많이 지신 겁니다. 이제 송도를 개발하고 나면 그 땅을 팔고 해서 그 자금이 회수가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빚을 갚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업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송도에 많은 걸 유치했다는 걸 자랑을 하세요. 무슨 뭐 체드윅 스쿨도 유치했다, 무슨 뭐 대학도 유치했다, 외국 대학 분교 유치했다, 유치한 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건 전임시장님이 송도라고 하는 개발을 해주셨기 때문에 유치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런데 전임시장님 덕분에 그렇게 빈 땅이 생기고 빈 건물이 생기고 지어지는 건물 덕분에 유치했다, 이런 사실은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전임시장님 빚 때문에 자기는 빚을 많이 졌고, 그리고 그 덕분에 유치할 수 있었던 각종 기관이나 기구들에 대한 언급을 할 땐 또 다 자기 공으로만 말씀을 하세요. 이건 정말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임시장님이 아주 억울하셔서 계속 요즘에 페이스북에 글을 쓰시고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본인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느라고 빚을 지셨는데 그 빚졌다고 공격받고 선거를 치르고, 그래서 시장이 되셔가지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뭔가 일을 해놓고 일한 거, 그 공간 덕분에 할 수 있었던 일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빚은 또 더 늘었어요. 이건 좀 올바른 마음가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빚이 많이 늘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앞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마 하나하나 밝혀질 겁니다. 본인은 뭐 이런저런 핑계를 지금 다 대서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이 인천시의 경영에서 성공한 시장은 아니었다. 점잖게 얘기해서 그 성적표가 썩 훌륭한 시장님은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 점은 앞으로 토론할 기회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기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나가겠습니다. 사실 그분이 국회의원은 5선을 하셨는데 일을 한 기간은 4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일한 기간을 가지고 비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매일경제 이인수 기자님 질문 받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과의 교감이 나오기 전에 있으셨는지 하나랑, 그다음에 이제 1년 전하고 다른 점이 이번 여당 후보가 돼 있다는 건데, 서울 시민에게 이번 여당의 프리미엄이라고. 프리미엄이라기보다도 본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일에 절반 이상이 중앙정부와의 협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은 매칭 사업이라고 그러죠. 중앙정부에서 뭐 30%, 50% 이렇게 부담을 하고 또 지방정부가 또 30%, 50% 뭐 이렇게 부담을 하고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는 필연적으로 협업관계에 있고 호흡이 잘 맞아야 그 혜택이, 정책의 혜택이 시민 여러분들께 돌아가게 되는 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호흡 맞추어서 그동안에
중앙정부와 엇박자가 났던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해결을 해서 그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가능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송영길 후보가 본인은 뭐 국무회의 들어가서 대통령 잘못하는 걸 지적하는 시장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 필요하면 그런 일은 저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의 80~90%는 그렇게 각을 세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일이 될 수 있도록 기초부터 튼튼히 하고 공무원들이 서로 불편하지 않게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시장이 해야 될 역할이다 하는 것은 간과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은 함께 협업을 해서 중앙정부가 계획한 일은 서울시가 돕고 서울시가 계획한 일은 중앙정부가 이해하고 지원해서 함께 시너지 효과를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대선 출마 준비를 하는 시장에서 소홀하지 않을까요? 예, 사실 저로서는 대선 이야기는 정말 사치스러워도 너무 사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번에 제가 당선이 되면 뭐 사선이다 이런 표현들도 언론에서 자주 쓰시는데 억울한 사선이고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던 삼선이죠. 계산해 보니까 지금까지 일한 기간이 6년입니다. 보통 정상적인 삼선은 3, 4, 12, 12년을 일해야 삼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3선을 마친 상태에서 6년이니까 절반밖에 일을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 주어질 수 있는 앞으로의 4년은 정말 열심히 뛰어서 시민들께 보답드리는 그런 알토란 같은 시간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잘 안 들립니다. 조금 크게. 크게 말씀해 주시죠. 마지막 부분을 못 들었습니다.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제 교통부 원희영 예. 투어 맡아가지고 이제 재개발 관련해서 투어 맡아서 조절을 하겠다 했는데 그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해서 그거는 어느 정도 할 건지. 네.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주택정책, 부동산 정책의 기본적인 큰 틀에서의 정책 기조는 신속과 신중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의 신규 주택 공급 정책은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간에서 자연 증가분을 제외하면 서울시가 주도를 해서 신규 주택 공급을 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그 전임 시장이던 제가 세워놨던 계획조차 전부 백지화됐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지구가 전부 다 해제가 됐습니다. 한 400여 군데 가까운 재건축, 재개발 지구가 전부 해제가 됐고요. 신규 재개발 지역 지정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2015년 이후에. 그렇게 해서 수치를 말씀을 드리면 그전에는 연간 5만 가구씩 신규 주택 공급되던 것이 10년 동안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2010년부터 20년 사이에는 연간 평균 2만 2천 가구씩 신규 주택이 공급이 됐습니다. 반토막 밑으로 떨어진 거죠. 이제 그것이 서울 지역 주택 상승을 만든 주요 원인이었고 그것 때문에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겁니다. 출구하겠습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작년에 시장에 취임하면서 시민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렸던 것처럼 재건축, 재개발은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고 그 실행에 옮겼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 존재하는 한 50여 군데의 재건축, 재개발 지구
조합분들이나 추진하시는 분들이 서울시의 진행 속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송영길 후보가 거의 뭐 한게 없다 이런 공격적인 평가를 하는데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만약에 그 속도가 늦었다면 재개발, 재건축 53군데 정확히 말하면 그분들이 지금쯤 아마 불만이 많이 표출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죠? 그런 의미에서 근거 없는 비방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처럼 최대한 속도를 내서 재건축, 재개발을 박차를 가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 저희가 오늘 이 장소를 출마 선언 장소로 선택한 것도 이 지역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16년 동안 멈춰서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독주택 재건축부터 시작해서 아까 잠깐 언급했던 모아타운, 또 상생주택, 재개발, 재건축, 앞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은 최대한 서둘러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오늘 이 자리를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이미 시동 걸린 이 재개발, 재건축을 최대한 속도를 내서 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큰 틀에서의 정책의, 부동산 정책의 원칙이고요. 다만 신정부 출범 후에 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초가 돼서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하게 될 것을 우려해서 지금 약간 속도 조절에 들어갔고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자주 소통하면서 우리 지금 국면은 조금 신중해야 될 타이밍이다. 이런데 공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교하게, 좀 더 신중하게 재개발, 재건축 정책을 펼쳐나가자 하는데 공감대를 이루었고요. 그래서 약간의 속도 조절이나 농도 조절은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타이밍에 적절히 그런 정책을 구사하겠다 하는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부동산 정책, 서울시장 출마 등에 대한 여러 질문들이 있으셨는데요. 혹시 이 외에도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한 가지 정도 좀 더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송영길 후보 평가하면서 빈 얘기만 했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걸 빠뜨렸고요. 공약 이행률이 빠졌습니다. 그건 4년 임기 마지막 해에 그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라고 모든 지자체장, 광역기초지자체장의 공약 이행률을 평가하는 매우 공신력 있는 그 기구가 있죠. 그곳에서 평가한 수치가 공약 착수율이 54%가 조금 안 되고요. 공약 완성률, 이행률은 15%가 조금 안 되시더라고요. 상상이 가십니까? 4년 동안 일을 했는데 공약 이행률이 15%밖에 안 된다. 착수한 것도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제가 좀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부터 무리한 공약을 많이 하신 겁니다. 자신 없는 공약을 많이 하시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착수조차 할 수 없었던 거죠. 본인이 공언했던 것처럼 인천시가 예산 사정이 녹록지 않다는 건 본인도 알고 선거운동에 나섰었고 시장직에 도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공약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이분이 하신 공약 몇 개를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누구나 주택이라는 걸 말씀을 하세요. 그거면 서울시민, 무주택 서민에게 다 집을 한 채씩 줄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과대 포장을 하십니다. 그 원리는 집을 분양받으면서 초기에 10%만 내고 계약금으로 내고 10년을 사신 다음에 10년 지난 후에 이제 오를 걸 가정을 하시는 거죠. 그 오르고 난 다음에 원래 살 때의 가격, 오르기 전의 가격에 잔금만 지불하면 집을 한 채씩 마련할 수 있다. 굉장히 환상적으로 들리잖아요. 이게 그분이 이야기하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입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지요.
집을 예를 들어 10억에 샀어요. 근데 1억만 내고 입주를 해요. 그리고 10년 뒤에 그 집이 10억짜리 집이 예를 들어 15억이, 20억이 됐어도 10년 뒤에 잔금을 9억만 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죠? 그게 누구나 집의 원리입니다. 어떤 허점이 있는 것 같아요? 딱 듣고 아시겠어요? 요즘에 거의 모든 인터뷰에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떤 허점이 있을까요? 본인은 인천에서 이걸 성공시켰으니까 서울 와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정말 무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10억짜리 집을 그 1%인 1억만 내고 들어가 살려면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아직은 계약금만 냈잖아요. 그러니까 9억원어치 그 집에 해당하는 임대료도 내야 되겠죠? 임대료가 인천에 지금 본인이 시작해서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미단시티는 영종도 저 북단입니다. 굉장히 외진 곳이죠. 서울 집값보다 많이 싸겠죠. 서울 집값이 한 3분의 1 될까요? 아마 4분의 1 될까요? 그런 곳이니까 임대료가 싸겠죠. 그러니까 그 임대료 내고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 모아서 나중에 잔금 치를 수 있겠죠. 근데 서울의 집값은 그 지역보다 지금 한 두세 배, 네 배 비싸졌죠. 서울의 평균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지금 한 13억 가까이 됐습니다. 그죠? 알고 계시나요? 예, 그렇게 되면 임대료가 보증금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보증금 없이 산다 그러면 아까 그거 1억 낸 거는 보증금이 아닙니다. 집값의 일부를 먼저 낸 거고 보증금을 새로 내야 되는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가 글쎄요 한 200만 원 가까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보증금 없다면 계산이 나오시죠? 네. 1년에 한 달에 200만 원씩 월세 내면서 10년 살고 그것도 계속 오를 텐데 주택가격 오르는 데 따라서 오르지 않겠어요? 그죠? 월세 오르겠죠? 그렇게 하면서 10년 동안 살고 나중에 안 냈던 9억 나머지 잔금을 내고 집을 사겠다고요? 그 차익은 누가 부담해야 되나요? 네, 정부가 하나요? 건설회사가 부담해 주나요? 누가 하나요? 네. 네. 이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인천에서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네. 하나하나 다 짚어볼까요? 그분의 공약들을 이 자리에서. 네, 앞으로 토론 때 할 말이 많겠죠, 제가? 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에게도 분양권을 주시겠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네. 와, 그러시네요. 네. 그렇게만 되면 좋겠죠? 네. 재개발, 지금은 어떻게 하냐 하면 재개발, 재건축하는 곳에 이제 공공기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을 많이 들이고 해서 원래 허물어지는 집보다 1.5배 내지 2배의 신규 주택이 공급되게 되면 그 추가 공급되는 것에 한 30-40%는 임대주택으로 받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 입주하게 해드리고요. 이제 나머지를 가지고 공공기여를 또 받고 그 사업을 하려면 이익이 좀 남아야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식의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 임차인으로 사시는 분들한테 집을 한 채씩 드리게 되면 계산이 나올까요? 그리고 또 할 수 있다 칩시다. 서울시 돈을 들이든 중앙정부 돈을 들이든 그렇게 할 수 있다 칩시다. 그러면 우연한 기회에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사시던 임차인들은 로또 맞는 거네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지역 아닌 곳에 거주하는 임차인분들이 전부 불이익을 받는 셈이 되네요. 형평에 맞나요? 형평에 안 맞는 거는 둘째치고 그렇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하는 곳에 전부 임차인으로 들어가려고 하겠네요.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임차인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전셋값이 올라가겠네요. 그러면 그 서민 여러분들한테 이익이 되나요? 손해가 되나요? 예, 그런 부작용은
시장을 한 번 정도 하셨으면 당연히 예측할 수 있어야 정상일 것 같죠? 예. 근데 그런 말씀을 막 지금 겁없이 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사시는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가 나와 오세훈 시장의 차이다. 이런 말씀까지 막 하세요. 오세훈 시장은 임차인 대책이 없는데 나는 임차인 대책이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막 하세요. 계속 그런 말씀 하셔도 되나요? 제가 네거티브를 그쪽에서 하는 만큼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그렇게 언뜻 들으면 말이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1, 2분만 생각해도 실현 불가능한 공약은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송영길 후보 저 존경합니다. 그분 5선 국회의원 하셨고 인천시장도 하셨고 그리고 그동안에 당내에서 본인 주장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정책 틀렸다. 그 뜻은 국민의힘 정책이 맞다. 이런 뜻이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또 그렇게 하셨겠죠. 하셨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거짓말이야 하시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관철시키는 거죠. 온 국민이 이렇게 부동산 때문에 고통받는 나라를 만드는 대통령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혹은 만나서 정말 간곡하게 얘기해서 잘못 가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철회시키고 여러분들 고통받지 않도록 했었어야 도리죠. 그런데 다 지나가고 나서 이제 서울시장 출마하고 나서 사실은 내가 문 대통령 주택정책, 부동산 정책이 틀렸다고 생각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차라리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오늘은 시작하는 날이니까 이렇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또 있으신가요? 얼마나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 앞으로 들고 다니고 이렇게 묶이게 되면 빨리 일을 진행시키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작업을 지금부터 모든 동네에서 다 챙겨서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통에 제 통장이 하나 둘 윤성아 빠져. 일단 지금 빠져. 하나 둘 한 번 더 뛸게요. 하나 둘. 실패한 시장 단의 선거다. 저는 그렇게 개념 규정을 합니다.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 뜻은 인천시장 시절에 공약 이행률이 15%에 불과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민생시장 대 정치시장의 대결이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지금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 대통령 견제가 본인이 출마한 제일 큰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서울시장직은 일하는 자리지 그렇게 각 세우고 비판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분이 시장이 되시면은 바람잘 날이 없을 것 같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그래서 민생시장 대 정치시장이라고 개념을 규정합니다. 지난 1년간 그 서울시 의회나 구청장 의석이 아무래도 불리한 환경에서 시장직 수행해 오셨잖아요. 혹시 가장 좀 이 정책은 꼭 하고 싶었는데 아쉬웠다. 시장 다시 이제 당선이 되신다면 꼭 추진하고 싶다 하시는 정책이 좀 있으실까요? 예, 그동안에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뜻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시민단체를 표방하는 관변단체들이죠. 실제로 서울시에 예산이 없으면 단 한 달도 지탱할 수 없는 그런 단체들을 시민단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 관변단체들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이 1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 점을 바로잡고 싶었지만 시의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예산을 줄였던 게 다시 또 되살아나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 벌어졌습니다. 그런 점들을 비롯해서 시의회의 그 의석 분포 때문에 못했던 일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제 하나하나 만약에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가지게 된다면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동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또 오늘은 여기까지만. 윤석열 정부하고 호흡은 좀 어떻게 맞춰 나가실 건지. 아까 다 답변 드렸는데요. 한번 더 말씀 주세요. 죄송합니다. 일단 이동 좀 하고. 아니 아까 다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님 이쪽입니다.